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치열한 경쟁과 또 성장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불안장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불안과 우울은 누구에게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이것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가 된다면 불안장애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나도 혹시 불안장애는 아닐지,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불안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공황장애는 강렬하고 극심한 공포가 갑자기 밀려오는 증상, 즉 공황 발작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불안장애를 말한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환자들은 언제나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긴장감이 계속되다 보면 환자의 삶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공황장애는 공황 발작의 여러 증상으로 인한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그 증상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발생하면 이로 인해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나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개인의 일상이라든지 직장에서 등의 어떤 생활 안팎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시작으로 호흡곤란, 가슴 통증, 어지럼증,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공황 발작 때문에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을 정신질환이 아니라 신체적 문제로 생각하게 되는 사례도 많다. 그리고 이는 곧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정신질환을 환자 본인의 의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특히 뇌기능의 이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신체 질환을 의심하고 갖가지 검사를 받기도 하는데 많은 검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아서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이제 공황장애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에게 공황장애 발생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정신질환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공황 발작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초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확히 알고 있을수록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공황장애.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송만규 과장과 함께 불안장애의 한 종류인 공황장애에 대해 알아본다. 네, 이제 몇 해 전부터 연예인들이 이 공황장애로 대표되는 불안장애를 호소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어떤 장애이기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대해서 색안경을 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불안장애는 나에게도 그리고 또 내 가족에게도 생길 수 있는 아주 흔한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안장애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송만규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조마조마하고 좀 떨리고 이럴 때 불안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불안이라는 상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불안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불안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불안은 위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이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됐을 때 이러한 상황에 잘 적응하거나 도망간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을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불안은 우리가 주변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안이 생길 경우 불쾌하고 모호한 어떤 두려움 등의 심리적인 변화와 함께 두통이라든지 가슴 두근거림,
소화불량과 같은 신경계통의 과민 증상들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네, 요즘에 이제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한 연예인들이 늘어나면서 불안장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방금 설명해주신 불안과 그리고 불안장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불안은 환경의 변화나 앞으로 일어난 일과 같은 스트레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안이 부적절한 상황에 일어나거나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혹은 지나치게 강하고 지속적이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이제 불안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화면을 보시면 중요한 이런 시험을 앞두고 불안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시험 준비를 안 하게 되겠고 결국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가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불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의 그 정도가 심해서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불안이 심하거나 혹은 시험이 끝났는데도 불안이 계속되거나 한참 뒤인 뭐 1, 2년 뒤에 있을 시험에 대해서 불안을 느껴서 벌써부터 뭐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할 정도라면 병적인 불안, 즉 불안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전혀 불안하지 않다. 그것도 이상하죠. 네, 그것도 이상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요즘에는 사건 사고 소식 중에 뭐 흉악범죄 이런 너무 소식, 많아요. 그런 소식들이 이렇게 들리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그럼 이 정도는 그냥 정상적인 불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런 흉악범죄 소식을 듣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적당한 정도의 불안을 느끼고 이후에 너무 늦은 밤에 외출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방범시설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이것은 위험에 대한 긍정적인 의무로서의 정상적이고 적응적인 불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흉악범죄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돈다든지 그래서 뭐 외출도 하지 못하고 두문불출 집에서 머물러 있는다든지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불안감이 생긴다면 병적인 불안, 즉 불안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조금 이제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네가 좀 예민해서 그렇다. 맞아요. 네, 뭐 성격이 너무 소심한 것 아니냐. 맞아요. 네 성격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불안을 성격 탓으로 보는 것도 맞는 건가요? 네, 성격적인 부분도 불안에 영향을 줍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민하거나 소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안전한 상황이거나 혹은 뭐 사소한 상황에서도 평상시 불안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불안이 조금만 더 높아지더라도 생활에 문제를 줄 정도의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성격은 이제 타고나는 것과 태어난 이후 얻게 되는 어떤 부분이 합쳐져서 현재 현재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타고나는 것은 뇌의 기능적인 부분이고 살면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불안을 쉽게 느끼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불안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어떤 기능 이상들이 이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요. 네. 또한 생활하면서 여러 정신적 외상이라든지 불안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불안을 쉽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불안할 때 뭐 가슴이 조금 두근거린다든가 아니면 식은땀이 좀 난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을 겪게 되는데요. 불안 장애 때문에 나타나는 불안은 조금 더 증상이 심하겠죠?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안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뭐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지 이런 일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네. 이렇듯이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불안하다라는 어떤 감정이 찾아오는 것 이외에도 아주 흔하게 신체적 증상으로 찾아오게도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방금 말씀드린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손에 땀이 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 외에도 어지러움, 팔다리의 마비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느낌, 소변이 자주 마려운 느낌 등이 흔히 관찰되는 신체적 불안 증상이고요. 불안장애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심해서 생활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불안장애 환자들의 신체 증상들이 심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불안장애를 신체 질환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불안장애라는 말보다 우리가 더 익숙한 게 공황장애라는 말. 맞아요. 그 말이 더 익숙하거든요. 근데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한 종류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불안장애는 이제 말 그대로 불안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 안에는 증상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여러 질환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공황장애도 불안장애 하나의 어떤 질환이고, 그 외에도 지나친 걱정과 불안이 계속되는 범불안 장애라든지, 이제 다른 사람과의 어떤 만남과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사회불안 장애, 그리고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을 느끼는 흔히 고소공포증과 같은 특정 공포증 등이 이런 불안장애에 속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기준에 딱 맞지 않더라도 불안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미칠 정도의 불안이 있다면 불안장애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네. 이제 몇 가지 불안장애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TV에서 공황장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 공황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공황장애의 공황은 한문으로 두려울 공, 어리둥절할 황을 써서 공황이라고 하는데요. 뜻 그대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으로도 공황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늦은 밤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칼을 들고 있는 강도를 만났다. 이런 경우에 이제 누구라도 죽을 것 같은 마음의 불안을 느끼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힌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일 텐데요. 이렇듯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위험 상황에 대처하게 해주는,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공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 상황에 대한 공황 증상은 병적인 상태가 아니지만 공황장애의 경우 이러한 공황 증상이 위험한 상황이 없거나 혹은 사소한 자극에도 빈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공황장애가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공황장애는 100명 중 2명 내지는 3명 정도가 경험할 정도로 드물지 않은 병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2배 내지는 3배 정도 더 많이 이완된다고 하고요. 어느 나이대에도 잘 생길 수는 있지만 주로 25세에서 55세 정도에 호발하고 주로 평균적으로는 나이가 한 25세 정도에 발병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늦은 청소년기라든지 성인 초기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나이의 친구들도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어린 학생들에게도 이제 공황장애가 나타날 수가 네. 있군요. 근데 이런 공황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이걸 이제 공황 발작이라고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황 발작에서는 아주 심한 불안이라든지 고통, 공포와 같은 감정적인 증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화면과 같이 불안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있는데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가슴 답답함, 땀이 나거나 어지럽거나 몸에 힘이 빠지는 등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매우 심하게 동반되고 공황 발작을 진단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신체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공황 발작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한 공황 증상이 아무런 자극이 없이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황 발작은 대개 10분 이내에 최고로 증상이 심해졌다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제 환자들이 겪게 되는 어떤 신체 증상이
매우 불편하고 공포스러울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이제 신체 질환으로 오해하고 내과에 먼저 가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심장내과이기 때문에 네. 저희 심장내과로 오는 분들도 많아요. 아, 가슴이 그렇구나. 두근거리고 답답한 증상이 많기 때문에 네. 심장내과로 와서 검사를 해보면 다 이제 괜찮게 나오는데 이제 알고 보면은 공황장애로 이제 진단됐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공황 발작이 있다면은 우리가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딱 한 번 이제 공황 발작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공황 장애라고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정상적인 공황과 같이 어떤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나 혹은 특별한 원인이 없더라도 한 번 정도는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만 있다고 공황 장애라고 진단하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황 발작이 어떤 다른 불안 장애나 우울증 그리고 뭐 조현병과 같은 다른 정신질환에서도 동반돼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공황 장애라고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경우를 이제 공황 장애로 진단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공황 장애를 진단하려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증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한 어떤 공황 발작이 아무런 유발 요인 없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공황 발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공황 발작이 생길까봐 이에 대한 어떤 과도하게 걱정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심리적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공황 발작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뭐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낯선 곳을 피하는 것처럼 눈에 띄게 평소와는 다른 어떤 생활 습관,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공황 장애라고 이제 진단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공황 장애는 단순히 공황 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황 발작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황 발작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예기 불안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공황 발작을 피하려고 생기는 어떤 습관의 변화까지 이렇게 있을 때 공황 장애라고 이제 진단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진단을 할 때 뭐 특별한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나요? 임상적으로 공황 장애가 의심이 되더라도 어떤 심각한 신체 장애에 의해서도 공황 증상과 똑같은 어떤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인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젊은 나이에 환자들이 이제 많이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더라도 부정맥이나 심장 혈관 문제 그런 어떤 심장 질환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혹은 뭐 빈혈, 저혈당, 뭐 기회 질환, 부신의 문제와 같은 어떤 신체 질환에 대해서도 주의해서 살펴본 뒤에 특별한 신체적 질환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공황장애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게 네, 되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근데 이제 공황 장애랑 또 감별이 필요한 질환이 있다던데요. 이게 광장 공포증이라고요. 예, 광장 공포증이라고 하면은 얼핏 들으면 이제 광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네. 그렇지는 않고 어떤 특정 상황이나 어떤 장소에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는 어떤 그래서 공황발작처럼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공포감 때문에 그 상황이나 장소를 피하는 행동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광장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넓은 광장도 그러한 어떤 장소가 될 수 있고요. 뭐 버스나 비행기를 탈 때 그리고 뭐 극장이나 엘리베이터 안 같은 어떤 막힌 공간 또는 뭐 넓은 주차장과 시장과 같은 어떤 개방된 공간에서도 그런 공포증을 느낄 수 있고요. 마트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도 혹은 사람들이 많은 공간과 같은 곳이 흔히 광장 공포증을 겪게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네. 광장 공포증은 공황장애와 다른 병이기는 한데 이런 공황장애와 광장 공포증이 환자들에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광장 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치료가 뭐 좀 더 잘 되지 않거나 증상도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공황장애가 왜 발생하는 건가요? 공황장애는 어떤 심리 사회적인 요인과 뭐 생물학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생기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흔히 이제 정신과적 문제라고 하면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 뭐 마음의 문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어떤 불안과 관련된 뇌 부위의 어떤 그런 부위가 잘못 작동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하나의 생물학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 경보 장치가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어떤 사소한 자극이나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도 작동하게 되는 것이 뭐 문제입니다. 물론 심리사회적인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뇌 기능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심리사회적 요인이 이제 심리사회적 요인이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촉발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심리사회적으로는 주로 억압,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참고 억누르던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럴 경우에 이제 공황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공황장애는 어떤 생물학적 요인인 뇌 기능의 이상으로 경보장치가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이제 뇌 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적 요인이 이제 공황장애 발병을 촉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황장애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앞서서 공황 발작이 있다고 해서 다 공황장애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의 빈도, 어느 정도의 강도를 공황장애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네. 공황 발작과 함께 이런 증상이 다시 생길 것에 대한 어떤 예기 불안, 공황 발작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 변화가 있을 때 공황 장애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기 불안은 평상시 불안의 정도도 높이기 때문에 공황 장애 환자들은 발작이 없는 평상시에도 높은 불안과 그리고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공황 장애의 시작은 대개 환경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제 많은 환자들이 공황 발작 시작 한 달 이내에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공황 발작이 10분 동안 증상이 급격하게 심해져가지고 대개 20분 내지는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없어지고 네. 이제 어떤 환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공황 발작을 겪기도 하지만 또 어떤 환자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공황 발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공황 발작 시에는 여러 신체적 증상과 함께 죽을 것 같은 어떤 미칠 것 같다는 느낌, 심한 혼돈과 같은 어떤 심리적 증상이 동반되는데요. 평상시에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낮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최악의 경우만을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운동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가슴이 이렇게 조금 두근거리게 될 경우에도 공황장애 환자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황 발작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쓰러지고 심할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공황장애 환자들에서 흔히 보이는 어떤 인지 왜곡의 하나의 종류, 뭐 과대평가와 재앙화 사고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발작이 일어날 당시에도 물론 힘들지만 발작이 없는 상태도 계속 긴장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증상들뿐만이 네. 아니라 동반되는 또 다른 증상들도 있다는데 어떤 증상인가요? 공황장애 자체도 이제 환자들을 대단히 힘들게 하는데요. 하지만 동반되는 증상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흔히 공황 증상과 함께 우울 증상이 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자살의 위험도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불안 장애와 강박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공황 증상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좀 주기도 하고 2차적으로 뭐 가정불화라든지 직업 상실 등의 문제와 그리고 증상을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다든지 혹은 약물 남용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공황장애는 한번 발생하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편인가요? 공황장애는 일반적으로 치료받지 않고 가만히 두게 될 경우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치료를 받더라도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병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30에서 40%는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약 50% 정도는 증상이 있더라도 가벼워가지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10에서 20% 정도는 심각한 증상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대개 공황장애가 생기고 빨리 치료를 할 경우에 치료 효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이제 치료를 받더라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그럼 치료 기간도 좀 오래 걸리나 봐요? 예, 공황장애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의 하나인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가지고 환자의 생각과 행동을 교정해서 불안을 줄이는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치료를 받을 경우 대개의 환자가 약의 효과에 의해서 초기에 극적으로 공황 발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증상이 처음에 이렇게 호전되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바로 치료를 중단하게 될 경우 증상이 다시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물의 경우에는 처음에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보통 뭐 8 내지는 12개월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경우에더라도 증상은 이제 호전과 악화를 이제 반복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중간에 조금 나빠지게 되면은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뭐 치료의 실패가 아니라 어떤 정상적으로 공황장애가 좋아지는 경과 중의 일부라고 이해하고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호전과 악화를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치료 과정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치료 초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치료 초기 2에서 3개월 동안은 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공황 발작의 신체 증상의 강도와 빈도를 줄여서 환자의 몸과 마음이 편해지게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호흡 훈련이라든지 이완 훈련과 같은 인지 행동 치료를 병행하기 시작하고 병과 약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됩니다. 치료 중기는 좋아진 상태를 안정시키고 유지하는 기간인데요. 약물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치료 초기에 배운 어떤 호흡 훈련 그리고 이완 훈련들을 계속 반복해서 습관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기는 치료를 끝마치기 위해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고 약물도 점진적으로 이제 줄여 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갑자기 끊어서는 안 되고 서서히 감량해야 하는데요. 약을 줄이다가 증상이 좀 다시 나빠질 경우에는 좀 더 기다리거나 혹은 이전 수준의 약물 용량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약을 줄이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환자분들이 이제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증상이 나빠지는 것이 어떤 치료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아직 그 약을 줄일 때가 되지 않았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좀 다시 한번 그 감량을 좀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치료에 걸리는 시간은 환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뭐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있는지 치료약은 잘 복용했는지 여러 훈련들을 잘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치료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약물 치료입니다. 어떤 약물들이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이제 공황장애 약물 치료에는 항우울제의 어떤 한 종류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우선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흔히 항우울제라고 하면은 우울증에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항우울제가 불안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고 공황장애 환자들의 뇌 경보 장치가 지나치게 예민해진 부분이라든지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이상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우울제는 오랜 기간 큰 부작용과 어떤 의존성이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 단점으로는 이제 약을 먹는다고 바로 이렇게 증상이 좋아지는 것들이 아니고 대개 2에서 3주 이상의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환자의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정제를 같이 복용하게 되는데요. 항불안제는 복용을 시작하면 이제 증상을 빠르게 줄여서 초기 치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항불안제 같은 경우에는 당장 불을 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항우울제는 불이 다시 나는 것을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증상이 줄어들고 항우울제 효과가 나타날 시기쯤 해서 서서히 안정제를 줄여 나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베타 차단제라고 해서 혈압약을 쓰기도 하는데 이 약을 소량 쓸 경우에는 뭐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땀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신체적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음은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치료라고요. 예, 약물 치료를 통해서 불안 자체와 신체 증상들을 줄일 수 있다면 공황장애 환자들에서 흔히 관찰되는 잘못된 생각들과 불안을 유발하는 어떤 상황이나 장소를 회피하는 어떤 행동들을 바꾸는 과정이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왜곡된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은 어떤 불안이라는 감정도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크게 생각을 교정하는 인지치료와 행동을 교정하는 행동치료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대개는 이 둘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치료 후기에 약물을 줄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약물을 끊고 난 뒤에 이렇게 재발을 막는 데 이제 효과적이어서 치료 초기 2,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증상 호전 이후에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약을 뭐 평생 계속 드실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치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인지행동 치료가 인지 치료와 행동 치료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인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공황장애를 겪게 되면 증상과 관련된 어떤 잘못된 그리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어떤 가대평가 그리고 재앙화 사고인데요. 가벼운 신체 감각을 크게 부풀려서 안 좋게 생각하고 공황 발작이 오면은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고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 인지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그리고 공황 발작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반복적으로 교육해서 올바른 정보를 갖고 전에는 잘 하지 못했던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면 네. 인지치료 전에는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면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공황 발작이 오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조금 더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그러면은 네. 아까 기질적인 질환에 대한 검사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검사를 다 해서 괜찮다는 결과를 얻는 것도 인지 치료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행동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공황장애 환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회피 행동을 교정하는 치료인데요. 이제 잠깐은 공황 증상을 유발하는 어떤 상황이나 장소를 피함으로써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더 큰 심한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되고 환자는 그 이후에 더 큰 예기불안, 회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공황장애 환자의 회피하는 행동을 행동치료를 통해서 이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안이 심한 상황에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대처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 결과 어떤 불안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좀 더 수월하게 대처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행동치료 중에 평소에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호흡훈련법입니다. 공황 발작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을 잘 넘길 수 있게 도와주고 이제 공황장애 환자들이 대개는 일반적으로 평상시 불안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만 불안이 더 가중되더라도 아주 심한 이런 공황 발작이 쉽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호흡 훈련이 이제 평상시의 불안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서 공황 발작이 찾아오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심호흡,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과 내쉬는 것, 그리고 복식호흡, 배로 숨을 쉬는 것, 이 두 가지라고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조용하고 이제 안락한 장소에서 실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손은 이렇게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이렇게 얹어 보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숨을 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흉식 호흡을 하게 되는데 흉식 호흡도 물론 뭐 도움은 되지만 그보다는 이제 배로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을 쉴 때는 네. 깊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숨을 코가 아닌 입으로 천천히 내쉬게 됩니다. 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하나 하고 생각하고 내쉬면서 편안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10가지 세고 나면 이제 거꾸로 하나까지 이렇게 세게 됩니다. 자신의 호흡과 숫자를 헤아리는데 정신을 집중하고 부드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가급적 가슴은 고정시키고 배를 이렇게 들쑥 날쑥 이렇게 하면서 네. 가슴 배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네. 것이 좋고 들이마실 때 가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쵸, 배가 나와야 되는 되고 거죠.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따라해 보니까요. 네. 그냥 이제 뭔가 마음 정화, 뭐 네. 정신 수양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지금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뭐 네. 행동 치료 중에서 호흡법을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이완요법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완요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마음이 불안할 때는 근육도 같이 긴장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근육 긴장을 풀어서 반대로 마음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이완요법입니다. 이제 몸이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은 마음도 편해진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몸의 근육을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차례대로 이완을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먼저 자신의 근육을 이렇게 뭐 힘을 줘서 긴장을 시켜서 그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어떤 근육의 긴장 상태를 느껴보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이렇게 이완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연습을 해서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완이 습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점진적 근육 이완법에서는 몸을 총 16군데의 근육군으로 나눠서 뭐 양쪽 팔꿈치 아래, 뭐 팔꿈치 위, 양쪽 무릎 아래, 뭐 양쪽 무릎 위, 허벅지, 배, 가슴, 어깨, 목, 입 주변, 눈, 아래 이마, 윗 이마를 이제 차례대로 긴장시키고 이완을 시키는 이제 연습을 합니다. 네. 잠깐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지금은 오른쪽 팔꿈치 아래 부분인데요. 근육에 긴장을 주기 위해서 힘을 꽉 줬다가 이후에
힘을 풀고 아. 근육의 이완을 이런 것이 어떤 이완의 느낌이구나라고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네. 이제 팔을 들어서 음. 주먹을 꽉 쥐고 네. 지금처럼 꽉 쥐고 대략 10초 동안 아. 팔꿈치 아래 부위의 근육을 세게 긴장을 시키고요. 그 네. 긴장을 유지하면서 이제 불편한 느낌에 집중을 하고 이때가 이제 공황 상태와 비슷하겠고 이후에는 20초 동안 네. 이제 서서히 긴장을 풀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손과 팔을 팔걸이에 편안히 걸쳐 놓으면서 긴장이 풀려나가는 느낌에 집중을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긴장과 이완을 근육 부위를 옮겨가며 반복하게 되고요. 이런 연습을 계속할수록 긴장 상태가 올 때 습관적으로 이완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치료 중에 자극 감응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어떤 네. 건가요? 자극 감응 훈련은 이제 일부러 그 공황 발작 때와 유사한 어떤 비슷한 증상을 만들어서 그때 신체 감각을 이제 견뎌보고 그러한 감각에 둔감해지도록 해서 공황 발작의 증상이 대수롭지 않구나라고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해주는, 그래서 실제로 공황 발작이 찾아왔을 때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법입니다. 이제 몇 가지 공황 증상을 유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숨을 참아 본다든지 뭐 뱅뱅 돌아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찾아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런 치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노력을 해야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공황장애는 기본적으로 내가 많이 지쳐 있을 때 생기는 병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내가 쉴 수 있게 해주면은 공황장애를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과음을 피하고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 특히 요가나 명상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가 찾아왔을 때 환자분들이 대단히 자신에게 이제 실망하고 비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생각보다는 그만큼 이제 본인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환자들이 커피를 마시면 안 되냐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커피의 주성분이 이제 카페인이 어떤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고 교감신경의 활동을 높여서 공황 증상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커피를 마신다고 항상 공황 증상이 심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에 대략 한 100mg 정도의 카페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대략 한 400mg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이 마실 수가 있어가지고 하루 아메리카노 한두 잔 정도는 이런 공황 증상을 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두 잔이라도 네. 너무 늦은 시간에 마신다든지 혹은 빈속에 빨리 커피를 마시는 거는 카페인 흡수가 빨라져서 네. 되려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치료를 마치고 나서 이제 공황장애 재발의 가능성은 없는지 안심해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안타깝게도 공황장애는 비교적 재발이 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치료를 받고 좋아지더라도 다시 증상이 찾아오는 경우가 이제 꽤 되는데요. 하지만 관리를 잘하고 예방 수칙을 잘 지킬 경우에는 이렇게 재발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막연히 걱정을 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어떤 인지 행동 치료를 꾸준히 연습하고 그 외에도 생활 습관 부분에 있어서 과음을 피하고 흡연을 좀 피하고 과로를 피하는 것도 재발을 예방하는데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약의 경우에는 완전히 약을 끊을 수도 있겠지만 재발이 잦은 환자의 경우는 이제 약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소량씩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는데요. 항우울제의 경우에는 이제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해도 신체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
안전한 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약을 안 먹고 힘들게 지내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정도의 약을 복용하면서 잘 지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송만규 과장과 함께 공황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공황장애를 비롯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면 누군가 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준다 이러면 이런 질환들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정신장애를 보는 시선을 조금씩 부드럽게 바꾸고요. 네. 언제든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따뜻하게 다가서는 분위기,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 준비한 소식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